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2시 30대 여성 최 씨가 남편 정 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쌍둥이 언니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건 5일 전인 26일 오후 1시 40분쯤이었죠. 이때 언니가 나 30일까지 잠시 여행을 다녀올게 라는 짧은 문자를 남겼는데요. 그 이후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언니한테 전화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언니의 흰색 벤츠 차량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생은 언니가 차를 몰고 여행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죠. 하지만 약속한 6월 30일 결국 최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어요. 이후 경찰은 최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 기록, 출입국 기록, 그리고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외로 나간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카드를 쓰거나 돈을 출금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라지기 5일 전에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상가를 정리했습니다. 실종 이틀 전에 권리금으로 4천만 원을 입금받아요. 즉 꽤 거액이 들어온 시점에서 실종된 거죠. 그렇게 그녀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하던 중에 여행 간다고 문자한 다음 날인 27일 날 아침에 이 핸드폰이 한번 켜졌었네? 확인됩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최 씨가요, 4개월째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그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 또한 최 씨와 연락이 끊겼다. 나도 지금 걱정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27일 아침에 받은 그 문자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평소 여자친구는 좀 애교 섞인 말투를 사용하고 마침표를 2개씩 찍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말투였죠. 그럼 이거 혹시 타인이 보낸 거 아니야? 동시에 그날 오전에 이미 최 씨는 신변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그녀의 차량에 주목해요. 행적을 추적해 나갔죠. 그랬더니 실종된 26일 낮 12시 27분,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기 전입니다. 그때 자택 인근 고속도로 CCTV에서 그녀의 차량이 포착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운전석에 최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이 앉아 있더라고요. 되려 조수석은 그냥 비어 있었고요. 아니 그럼 최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 의문이 들던 그때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체격이 유달리 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일반적으로 CCTV에는 운전자가 앉아있는 이 차 시트가 함께 찍히잖아요. 근데 시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남성이 큰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밝혀냈고 계속 차량을 추적하던 중에 하루 만에 또다시 운전자가 바뀌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종 다음 날인 27일 저녁 7시 26분, 이 최 씨 차량이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화성 시내의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시간 후인 28일 새벽 2시 15분에 이 주차장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때 또 다른 남성 운전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전날과 달리 호리호리한 체격의 그런 남성이 신용카드로 주차비 결제하고 떠나더라고요. 경찰이 즉각 신용카드 조회해서 신원을 빠르게 파악했죠. 그는 2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아니 근데 최 씨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예요. 더 정확히 그는 중고차 매장 직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27일입니다. 중고차 사장이던 B씨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최 씨의 벤츠 차량을 받게 되면서 직원이 가서 차를 픽업해 온 상황이었죠. 바로 경찰이 중고차 사장 B씨를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했는데 이 사장 B씨에 따르면요. 지인이 1,200만 원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벤츠를 담보로 맡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계좌이체로 보냈다고 합니다.
대신에 7월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벤츠 차량의 명의를 넘기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진술을 하다가 사장 B씨가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지인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초조한 목소리로 야, 내가 준 차 그거 있잖아. 며칠은 쓰지 마. 그냥 숨겨도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던가. 야 그래 천으로 그냥 덮어둬라.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 중고차 사장 B씨가요 경찰한테 자 이게 내가 받은 차용증이다. 이게 내가 한 통장 내역이다.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용증이 6월 26일 날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최 씨가 실종된 당일이죠. 게다가 이 차용증에요. 벤츠 가로 열고 처형의 차량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즉 차를 판 남성이 앞서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하러 왔던 피해자 동생의 남편 제부 정 씨였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돈 있잖아요. 아까 중고차 딜러가 계좌 이체했다는 돈 그것도 정 씨에게 이체된 게 모두 확인됐어요. 이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요 이 용의자를 파악한 경찰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석자는 2000년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농구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면서 2000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농구대회에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 정상헌. 그가 바로 차량을 팔아넘긴 제부 정 씨였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상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는 키 192cm에 타고난 스피드, 압도적인 슈팅 능력까지 갖춘 천재 포인트 가드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런 재능과는 반대로 행실은 그닥 좋지 못했어요. 훈련을 수시로 빼먹었고요. 틈만 나면 외박에 술과 담배까지 즐겼습니다. 농구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통제불능이었죠. 심지어 몸무게가 100kg가 넘을 때까지 방치하면서 자기 관리에 실패합니다. 당시 정상헌은 고려대 농구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이니까 같은 팀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팀 내 인간관계가 이렇게 막 악화되니까 감독도 다그치고 화를 내고 근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정상헌은 농구를 오래 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3학년 때 자퇴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그냥 청산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때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몇몇 구단이 손을 내밀게 돼요. 그리고 2005년 정상헌은 프로 무대 코트로 복귀하게 되죠. 대구 오리온스에서 신인 드래프트로 입단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성실합니다. 훈련 안 나오고 농구 코트보다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한 번은 저 훈련 도중에 부상 입었어요 하고 3주간 무단으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정상헌 하나 때문에 팀 내 사기도 저하되면서 구단은 그를 문제아로 점찍었죠.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해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었고요. 결국 입단한 지 7개월 만에 구단은 그를 방출합니다. 그러다 2006년 정상헌은 울산 모비스로 이적을 해요. 선수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때 좀 열심히 한 건지 다음 해 울산 모비스는 시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상헌이 재능 하나는 확실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 정상헌은 2007년 3년간 연애한 1살 연상의 연인 최 씨와 결혼합니다. 앞서 실종된 피해자의 동생이죠. 그 선수 생활과 결혼 생활 이어가지만 여전히 유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관리도 훈련도 너무 소홀합니다. 구단은 이런 걸 진짜 참고 참다가 결국 칼을 빼들어요. 2009년에 그의 농구 생활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오늘 사건의 살인 용의자가 된 겁니다. 최 씨가 실종된 지 6일 만인 7월 2일 경찰은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정상헌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형의 차를 운전한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 주변에 찍힌 CCTV 그리고 중고차 딜러가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들이밀었죠. 너무도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자 정상원이 급히 말을 바꾸는데요. 아, 처형의 차를 내가 판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처형한테 어떤 해코지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와이프가 하도 생활비 달라고 해서 차량 훔쳐서 팔았다는 거예요. 처형이 여행을 간다길래 내가 잠깐 뭐에 쉬었다, 돈이 급해서 그런 것뿐이다 라는 변명.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최 씨가 가족들에게 여행을 가겠다고 문자 보낸 게 26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근데 그 집 주변에서 CCTV에 정상원이 벤츠차 몰고 있던 게 찍힌 시각은 그로부터 1시간 전인 12시 27분이에요. 즉 정상원은 처형의 문자가 오기 전 이미 그녀가 앞으로 차를 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망한 것을 알았다는 게 됩니다. 그럼 사건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그럼 무엇보다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정상원이 시신을 유기하는데 자신의 차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감식을 진행합니다. 정상원도 선뜻 동의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미 증거를 다 지운 듯 아주 그 강한 탈취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과연 여기서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경찰이 막 내부 외부 꼼꼼히 조사를 했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트렁크에서 혈흔 3점, 작은 혈흔 3점을 찾아냅니다. 자,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정상원한테 갔죠. 우리가 당신 차 트렁크에서 혈흔을 찾았다. 이래도 거짓말 할 거냐? 라고 하자 여태껏 당당하고 자만하던 그의 태도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니 곧이어 이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2009년 불명예스럽게 선수에서 은퇴한 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정상원은 이후 처갓집에 재력에 기대며 살았습니다. 선수 시절에 벌어둔 돈은 다 쓰고 없었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이젠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끌어서 흥청망청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다 결국 돈도 떨어지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처갓집에 얹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폐차 사업과 대포차 사업 시도했다고 하는데 수입을 제대로 올리진 못했어요. 한편 처형 최 씨는 애초에 정상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때 지가 잘 나갔다라는 그 뽕에 좀 취해 있었지만 여전히 무능력하고 또 유흥은 왜 이렇게 좋아해? 당연히 그 고생은 옆에 있는 동생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좀 제대로 된 직업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하지 않냐? 라고 충고를 하는데 여기에 또 동생은 남편이라고 감싸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니 최 씨가 취직할 자리까지 마련해줘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정상원이 이걸 보는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처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처형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 노처녀 히스테리를 나한테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사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농구 선수였는데 내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미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형이 돈을 벌어라, 직장을 가져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됐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언니 최 씨가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상가를 정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골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자, 사건 이틀 전인 24일입니다. 동생이 언니한테 그 권리금으로 받은 4천만 원 그 중에 일부를 좀 나눠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언니 최 씨가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러자 제부 정상원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처형이 우리 돈 가로챈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사건 당일인 26일 아침 정상원은 저 출근할게요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거짓이었어요.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조용히 내부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자, 집에서 하나둘씩 가족들이 나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원도 다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확실히 집에 없는지, 집이 비었는지 재차 확인해요. 그리고 오전 11시쯤 되니까 마침내 이 집에는 처형 최 씨만 혼자 남아 있었죠. 정상원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처형에게 돈 나눠달라 거칠게 항의합니다. 처형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이게 왜 니네 돈이냐 하면서요. 그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이 점점 높아지다가 그러던 중 이제 분노가 폭발한 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같은 새끼 만날까봐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야. 이 말에 정상원은 격분했어요. 나 같은 새끼? 완전히 자기를 짓밟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바로 최 씨에게 달려들더니 그녀의 목을 졸라요. 과거 선수 출신이던 이 거구의 남성을 최 씨가 당해낼 수 없죠. 결국 그녀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잠시 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처형의 몸이 축 늘어지자 정상원은 그제서야 이성이 돌아와요. 당황스러웠지만 은폐를 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게 되죠. 일단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여행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후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언니의 벤츠 차량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 딜러한테 연락해서 이거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음 날인 27일 아침이었어요. 정상원은 뒤늦게 처형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핸드폰 딱 켜서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자기 차에 있는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좀 차 안에 기분 나쁜 냄새가 풍겨요. 이대로라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마음이 급해진 그는 시신을 안매장하기로 결정했고 이틀간 돌아다니면서 한적한 공터를 물색합니다. 그러다 물망에 오른 건 집에서 약 9km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위치한 한 공원입니다. 인적이 드물고요.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시신을 유기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결국 28일 밤 10시쯤에 공원에 가서 정상원은 일단 이 가방을 그냥 시신이 있는 채 불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크게 붙는 거예요. 이러면 신고 들어갈 텐데 급하게 불을 껐죠. 이때 살짝 탄 가방 밖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이 삐져나오게 됩니다. 더 마음이 급해진 정상원은 여기 마땅한 데 없나? 그래서 막 주변 공터를 찾아요. 그리고 막 땅을 파가지고 가방 넣고 대충 흙으로 덮어두고는 급히 현장을 떠나게 되죠. 이회근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고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자기도 직접 아내를 따라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 바로 CCTV와 통장 내역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너무 허술한 거죠. 7월 13일 경찰은 범인의 진술대로 오산시에 위치한 공원으로 갔고 거기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게 묻혀 있었어요. 대충 쌓인 그 흙더미 사이로 피해자의 발가락이 나와 있을 정도였죠. 이렇듯 시신도 찾았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진짜 뒤통수 맞는 반전이요. 정상원이 검찰에 송치되기 하루 전에 돌연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자기가 아니라 아내가 이 모든 범행을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돈 문제로 자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내가 부탁을 해서 자신은 처형을 살해한 것뿐이다 라면서 애꿎은 아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아내인데 남편이 이렇게 증언하게 되면서 그녀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했고요. 당연하게도요. 그녀가 범행을 사주했다고 볼 증거는 없어요. 차량을 판 돈이 아내에게 입금되지도 않았고요. 다 지가 먹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건 정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밝혀지죠. 근데 너무 꼴사납지 않아요? 그 와중에 또 아내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2014년 1월에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 또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가중처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죠. 정상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감형을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아니 이거 계획범죄인데? 라고 못을 박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아침부터 가족들이 다 떠나길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만에 그 집안에서 살인 저지르고 현장 수습하고 또 차량 판매를 위해 지인 만나고 또 도중에 가족들한테 문자까지 보냈어요. 이렇게 신속한 대처를 봤을 때 과연 정말 그날 화가 나서 저지른 걸까? 의심이 되는 거죠. 2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정상원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유기를 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만약 계획살인이었다면 유기할 장소를 미리 찾아두지 않았을까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게 인정됐고요. 형량은 20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정상원은 또 억울하다면서 상고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20년형의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원은 현재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앞으로 8년 후인 2033년 51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범인은 유족들에게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사실 아내가 범인이다 라고 지목한 부분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감형을 받는 게 맞나?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법이 판단할 부분이겠지만요. 한때 잘 나가던 농구 선수 정상원은요,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모두의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 결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사건에서 정말 잘 배우게 되는데요. 정상원은 이렇게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농구 천재 정상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살인범 정상원으로 기억되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의 한 원룸에는 당시 24살이던 남성 송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8살 연상이던 32살 김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향도 맞고 또 대화도 잘 통해서인지 최근부터 막 동거를 시작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송씨와 김씨 커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다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남성 송씨에게는 27살의 여자친구 조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인 거죠.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 김씨는요. 사실 전 여자친구 조씨의 친한 지인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송씨와 전 여친이 아직 연인 관계이던 2014년 여친이 여기 나 아는 친한 언니야 라면서 김씨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후 셋이서 빠르게 친해졌고 자주 어울리면서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당시의 여친 조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줄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맞게 돼요. 그러다 몇 달 후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전 남친 송씨와 자신의 그 친한 언니 김씨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조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어온 지인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전 남친과 사귄다는 게 이건 뭐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게다가 시기적으로 그때는 남친과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열받은 거죠. 이건 사실 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조 씨는 지인들한테 두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렇게라도 분을 좀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 열받아 있던 조 씨는 결국 자신의 SNS에다가 두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8살 어린 남자랑 사귀네. 나이도 어린 놈이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고.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된 거예요. 이 게시물은 곧이어 송 씨와 김 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두 사람도 나름대로 격분합니다. 이 남자 송 씨 입장에선 아니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엄연히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새 여친을 만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 언니 김 씨, 지인 김 씨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전 여친 조 씨가 저렇게까지 길기를 화를 낸다? 거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의심이 피어올라요. 혹시 내 남친이 나랑 걔 사이에서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 아니야? 관계가 다 안 끝난 사이에서 나를 만난 거 아니야?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그 남성 송 씨가 말도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남성 송 씨 입장에서는 전 여친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현재의 여자친구랑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만 나쁜 놈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송 씨, 김 씨 커플이 조 씨와 3자 대면을 하기로 결심해요. 자기들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상황 이해시키고 또 여태 뭐 험담하고 SNS에 저격글 올리고 이런 거 사과까지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6월 23일 커플의 콜을 받은 조 씨가 띵동 이들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뭐 서로 사랑을 한다는 송 씨와 김 씨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껄끄러워요. 한때는 내 남친이었고 한때는 내가 남친에게 소개시켜준 내 친구 지인이었는데요. 당연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 씨는 그 현 여친 김 씨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쏘아붙여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걸 듣고 현 여친 김 씨도 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네 둘 사이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다 그러니까 확인하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날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화가 결코 부드럽게 풀리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앞세운 그런 막 다툼이 이어지더니 결국 여기서 그 언니라는 김 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조 씨의 뺨을 내려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폭행이었어요. 근데 전 여친 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억울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히 네가 날 때려? 그녀는 당장 신고하겠다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 모습에 이번엔 남자 송 씨가 나서요. 자기 지금 여친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조 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버리고는 멀리 던져버리죠. 이건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송 씨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남성 송 씨요. 그는 전직 킥복싱 선수입니다. 오랜 시간 신체 단련용으로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일반 성인보다도 힘이 셌을 텐데 그 선수 출신의 송 씨가 지금 무방비 상태의 조 씨에게, 여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퍼붓게 된 거죠. 조 씨는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왜소한 체격이에요. 자기가 사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무서운 상황을 마주할 거라고는 아예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뭐 껄끄러운 사이라 해도 전남친이고 또 친했던 언니잖아요. 어쨌든 이 송 씨의 폭행에 조 씨는 완전히 무력화됐죠. 게다가 지금 핸드폰도 뺏겨 또 이 집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감금된 거죠. 이걸 파악한 조 씨는 폭행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엄청난 심리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한편 이때 남성 송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 씨의 전신을 난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과 발로 그냥 무자비하게 얼굴 때리고 또 막 밟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가 결정타를 날렸죠? 바로 니킥인데요. 아니 무릎으로 이렇게 상대방 탁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이요. 이건요 상대가 선수여도 단번에 치명타를 줄 만한 아주 위험이 높은 공격입니다. 전직 선수가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전 여친 조 씨 얼굴에 니킥을 날린 거예요. 퍽! 이걸 피할 수조차 없었던 조 씨는 그냥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동시에 주방 유리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두피가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 현 여친 김 씨가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당연히 약간 자기 남자친구 송 씨를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 씨가 니킥에 쓰러진 후에 남친과 함께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이 폭행에 가담한 거예요. 발로 막 배 밟고 또 여기에 이 남성 송 씨가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막 얼굴, 목 다 마구잡이로 찹니다. 이 상황은요, 정말 두 커플이 진짜 조 씨 죽이려는 듯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때 조 씨의 머리에서 아까 두피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미 얼굴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겨우 그녀가 입을 떼서 말합니다. 살려줘. 아주 희미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엉뚱하게도 남성 송 씨를 자극해요. 뭐? 살려줘? 아니 나 죽여버릴 건데? 이러더니 이 두 사람이 정말 조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몇 분 정도가 아니었고요. 계속 이어지더니 무려 4시간에 달했죠. 4시간 동안 집에서 계속 때린 거예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조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커플이 보인 행동은 너무도 상식 밖이었죠.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지들도 당황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잠시 여태 막 몇 시간 동안 몸을 썼으니까 배고파진 거예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둘이서 소지품을 챙겨서 밥을 먹으러 외출합니다. 조 씨 그대로 집에 방치해둔 채로요. 홀로 남은 그녀는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요. 이미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니킥을 직접적으로 맞은 머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정신이 혼미했고요. 이 참혹한 현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그나마 이웃의 신고 덕분입니다. 몇 시간이고 이웃에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무슨 일이야 싶었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이때 조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사인은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이 말하길요. 피해자는 그야말로 샌드백처럼 맞았다. 얼마나 참담한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신이 된 조 씨가 발견되고 경찰은 즉각 해당 집의 거주자인 송 씨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에 추적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인근 공원을 회유하던 두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얘네들이 범행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직 운동선수가 자기 여자친구와 합세해서 전 여친을 폭행, 살해한 끔찍한 살인사건. 경찰이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냐 라는 질문에 범인이 한 말은 참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경찰관님 얘가요 SNS에 우리 험담하는 글을 썼다니까요? 이게 살인 동기였어요. 당시에 수사관도 이거를 듣고도 믿지 못해서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SNS 험담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요?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조 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너네가 일관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검찰은 송 씨와 김 씨 각각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두 사람의 제목이 다르다는 거죠. 우선 송 씨는 전직 킥복싱 선수다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의 그 폭행의 주체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의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치면 그 폭행을 통해 얼마나 타격감이 있을지 그걸 자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폭력을 가했다라는 데에 처벌이 좀 더해지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했을 당시에 송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조 씨를 계속해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송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사건 당시에는 내가 조 씨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죽여도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수월하게 자백을 해준 덕에 검찰은 그를 상해치사죄가 아닌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여자친구 김 씨의 경우는요, 그녀의 폭행 자체가 조 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게 하긴 했지만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인정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판결입니다. 검찰 조사 때는 순순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송 씨가. 근데 막상 재판정에 서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진짜 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면서 자기 진술을 번복해요. 그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재판부가 다행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주장을 하든 말든 간에 이 피해자 조 씨의 몸 전체에 남아있는 시퍼런 멍, 이건 누가 봐도 아주 강력하고 오랜 시간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송 씨에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거예요. 참고로 그 미필적 고의, 이게 뭐냐, 법률 용어인데 본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데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음사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럴 때 제대로 정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끗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추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에게 총을 쏴서 B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심장 쪽을 겨냥해서 즉사시킬 의도로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죽은 거고요.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A가 탕탕 사격 연습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B가 접근을 해요. 근데 마침 A는 B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B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총탄이 조금만 비껴가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때 A가 쟤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탕탕 사격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총알이 빗나갔고 B가 죽었다. 법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송 씨 이 사람 전적이 있습니다. 킥복싱 선수 현역 시절에 닉킥을 차서 일반인이 쓰러졌거든요. 근데도 계속 폭행을 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렇다고 응급조치도 안 하고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이건 피해자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 라는 굉장히 오만하고 잔인한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어쨌든 오늘 사건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송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두 사람 항소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양형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쇄 살인범에게도 사형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었던 송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여자친구 김 씨가 받은 징역 3년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그렇다면 김 씨는 이미 출소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걸 보는 유족의 입장에선 참 씁쓸하겠죠. 쟤도 공범인데 말이에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연인이자 언니 동생. 하지만 그 결말이 너무나 비극적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그저 말다툼과 폭행 외엔 없었던 걸까요?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에 일각에서는 피해자 탓을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비판이죠. 글쎄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는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범인 송 씨는 40대가 되면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또한 피해자라고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